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고2 신사고 독서 교과서를 사용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강의를 찍게 됐고요. 사실 선생님이 지난주까지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가 중간고사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동안 일단 시험 범위까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강의를 찍지 않았고,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독서 교과서 나머지 세 번째 파트를 강의를 찍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또 열심히 한번 3단원 독서의 분야 파트인데요. 인문, 예술, 사회, 문화, 과학, 기술까지 여러 개의 분야에 걸친 글들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함께 나가게 될 부분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그 다음에 밑에는 시대와 지역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여기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인문예술 파트의 글을 함께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가보죠. 우선 이 큰 대단원이 3단원인데 3단원이 독서의 분야예요. 그래서 무엇을 공부할지를 먼저 알고 들어가야 하니까 사람마다 관심 분야가 다양한 것처럼 즐겨 읽는 책의 분야도 다양하겠죠. 여러분도 다 여러 가지 책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자료들 중에서 다양한 분야의 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 거냐면, 지금부터 해야 될 작업, 첫 번째, 폭넓게 읽자. 한 부분에 너무 집착해서 읽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단순하게 사실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에 좀 다른 의미는 없을까? 필자는 A라고 주장했지만 A의 반대 의미는 없을까?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해해보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분야별 글의 특성을 이해하고 균형 있는 독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넘어갔어요. 세 번째, 글에 반영된 시대와 지역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파악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데요, 여러분. 어떤 지금 상황인 거냐면,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자라는 게 앞에서 말했던 1번, 2번, 3번까지의 이야기,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는 거고요. 다음, 여기는 글에 반영된 시대와 지역의 문화 이해하자는 거는, 여기는, 넘어갔다 올게요. 4번에 시대와 지역의 문화. 그래서 4번, 5번에 해당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 이해하셨죠? 자, 넘어가서요. 그래서 시대에 따른 것들, 그러니까 각각의 시대에 어떠한 글들이 있었는지를 파악해 보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 다른 문화니까 우리나라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우리 책 속에는 이제 안녕 코르데라라고 하는 스페인 문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1, 2, 3, 4, 5까지 봤다면 여섯 번째가 아까 앞에서 매체의 특성이었죠. 그거가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읽어보자. 뒤쪽에 가게 되면 환경에 관한 글이 있어요.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그래서 광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사문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체를 통해서 독서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다양한 분야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요? 자, 그렇다면 넘어가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작품이 뭐냐?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큰 몸이라고 하는 인문예술 분야의 글 중에서 먼저 인문 파트에 대한 글을 볼 건데요. 그럼 인문예술 분야의 글은 어떻게 읽어가는 게 좋을까에 대한 것들을 살짝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인문 분야의 글은 인간이 지닌 삶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 탐구하고 그 의미를 밝히자라고 했는데, 핵심어만 싹 집어오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인간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탐구하고 의미를 밝히는 게 인문 분야 글이다. 그럼 예술 분야 글은 뭔데? 포인트. 예술 작품 속에서 인간의 상상력과 미식에 관해서 뭔가 비평을 하거나 설명하는 글들이 있는데, 그런 글들을 우리는 예술 분야의 글이다 설명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지만 인문 분야의 글이라 볼 수 있겠고,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관점과 태도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예술에 관한 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나 미에 대한 것으로서 인간에 대한 근본의 성찰. 결국은 우리가 여기 있는 거 하는 거 뭐냐면, 일단 첫 번째 포인트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먼저 이해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삶의 관점과 태도를 우리가 2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가 2번?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하게 되는 거냐면 이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하게 되나 보다. 요걸 여러분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보고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관점과 태도를 보면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할 수가 있다. 이게 포인트인 거고요. 그럼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을 텐데 이걸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성찰이 중요한 포인트겠죠. 다음 세계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겠고 가치관 정립이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미적 감수성을 논할 수 있다. 미적 감수성이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인문 예술 분야의 독서를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바로 효과에 대한 거를 설명하고 있나 보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왜 이 글을 읽어야 되는지를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인문예술 분야의 글은 어떻게 읽어가는 것이 좋을까?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항상 개관 부분에서 방법을 세 가지 정도는 늘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개로 나눠본 것 같아요. 첫 번째요. 글에 담긴 세계에 대한 인문예술적 인식을 비판적으로 판단해보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겠죠? 인문예술적인 인식이 이 글 안에 들어있나 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필자나 특정 인물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 드러날 텐데 즉 글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필자의 인식 그리고 특정 인물의 그 세계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나는 이 관점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럴 때 이 인식에 반영된 주요 용어라든지 아니면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읽어야 되고요. 관련 사상이나 개념과 같은 이런 배경 지식을 떠올리며 읽어야 되겠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인 거냐면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가 인식이 반영된 주요 용어나 표현에 유의해서 읽자. 그 다음 배경식을 떠올리면서 한번 읽어보자. 이게 두 번째. 그죠? 그 다음 세계관이 타당하고 적절한지 판단하면서 읽어보자.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인문 예술적 인식을 비판적으로 판단하며 읽는 방법은 이거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넘어갈게요. 두 번째요.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 역시도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읽는 거냐면 비판적으로 읽자. 그럼 앞에서 또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여기도 비판적으로 여기도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이 글은 우리 아까 대단원에서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요 얘기에 대해서 뭔가 다른 면은 없을까라는 비판적인 생각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와볼게요. 인문예술 분야의 글은 다양한 가치 판단의 문제나 진정한 미의 의미, 예술활동의 가치와 의의 등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하나, 둘, 세 개. 요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문예술 분야 파트의 주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인문예술 분야의 글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다양한 가치 판단 문제가 들어있고 진정한 미의 의미란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고 예술활동의 가치와 의의는 무엇인지를 다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데 첫 번째, 예술과 삶의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에 주목해서 읽어라. 그 다음, 필자가 어떤 관점과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잘 보고 판단해라. 다음 세 번째, 다른 관점과 태도는 없는지 한번 판단해 볼래?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또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 볼 수 있겠네요. 구체적인 사례 하나 들어주고 있거든요. 가볼까요? 춤을 매개로 하는, 여기서 이 필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있는 장인주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피나바우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피나바우슈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무용수 개인의 인생을 노래했던 사람이래요. 이게 뭐가 중요한데? 그 이전의 다른 안무가들은 무용수에게 역할을 주고 그 역할에 따른 동작만 하게 했대요. 뭔 얘기냐면 다른 안무가들은 이 작품이 있잖아요. 그럼 작품의 역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보다는 이 역할을 중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어떠한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내가 똑같이 어떤 시장 아줌마란 역할을 맡았다. 혹은 내가 어디 사장을 맡았다. 사장 역할을 맡았어도 내가 생각하는 사장의 모습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작품에서 말하는 역할에 충실하게만 하면 돼. 너의 개성 따윈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다른 안무가들의 특징이었다면 이 피나바우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인간의 삶을 주제로 해서 각자의 일생
세상에서 느낀 감정들이 중요하다. 즉, 이 얘기는 각각의 개성을 중시했다는 얘기라 볼 수 있어요. 뭐보다? 작품 속에 역할이라는 게 똑같이 있을 텐데 이 역할보다 개성이 더 중요했다. 즉, 제각각 자기 자신이 느낀 것들이 더 중요하지 단순하게 그 역할에만 집중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차이점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살짝만 정리해 보시면 여러분, 다른 안무가들의 모습은 개성을 무시하잖아요. 역할에 충실하긴 하는데 그냥 닥치고 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피나바우슈는 뭔가 개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개성을 중시했던 사람이니까 뭐 누가 보더라도 피나바우슈가 좀 더 인간적이고 좀 더 좋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글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 그럼 장인주 씨도 아마도 이 필자는 피나바우슈의 세계에 대해서 약간 좀 긍정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잖아요. 그럼 이 글을 읽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 맞아 나도 장인주 씨에게 동의해 이렇게만 끝나버리는 것보단 혹시 다른 관점과 태도로 볼 수 있는 건 없을까? 예를 들어서 무용수마다 서로 다른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이 작품의 주제를 나타낼 때 과연 효과적일까? 라고 뭐 해보는 거냐면 일종의 여기가 이제 비판적인 생각이라 볼 수 있겠죠.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작품의 역할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각각 자기마다의 표현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도대체 주제가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올바를까? 타당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그대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면들은 없을까를 생각해보라는 게 이 글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인간에 대한 성찰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읽어보자. 중요한 포인트는 성찰에 있겠죠?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 그러니까 인문 예술 분야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즉 성찰하게 만들어준 역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가치관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필자의 주관이나 통찰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게 뭔 얘기냐면 인간에 대한 필자의 주관이나 통찰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눠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이 글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나 방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품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글을 읽을 때 뭘 읽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앞으로 오늘 읽게 된 이 선한 뭐였죠? 제목이? 갑자기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큰 몸이라고 하는 인문 파트, 즉 철학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걸 읽으면서 나를 돌아보고요. 그다음에 내 가치관 속에 있는 생각들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다음 이 안에 들어있는 걸 통해서 다양한 가치 판단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 참 좋겠네요. 이해하셨죠? 갑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작품 인문 예술 분야의 글 읽기 학습 목표는 인문학적 세계관, 인문이겠죠? 예술과 삶의 문제, 예술이겠죠? 이러한 글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자라는 거고요. 이간의 성찰, 좀 전에 얘기했죠? 비판적으로 한번 이해해보자라는 거니까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어떤 생각들을 잘 비판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갑시다. 오늘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포인트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늘 선생님 수업 때마다 여러분에게 글을 다 읽고 나면 요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라고 하는 거를 4가지 정도씩 잡아드리고 있죠. 갑시다. 이 글을 다 읽고 나면요. 일단 부동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부동심의 정의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 수련 방법에 대한 것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작품 속에 나와 있다는 거니까 글 속에서 찾아내기 하면 되겠죠. 두 번째요. 마음과 감각기관이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하트, 마음이냐, 감각기관은 뭐 오감 이런 거냐, 아니면 이 두 개가 뭔가 상징하는 바가 있냐, 이거를 파악해 보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큰 몸, 빅바디, 작은 몸, 이거 뭔 얘기지? 뭐 살쪘다는 얘기인가? 뭐 말랐다는 얘기인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인문 철학 파트 글이니까 단순한 의미는 아닐 거예요. 좀 이따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번째, 악의 기원과 책임 소재인데 요건 참고로 여러분 책의 마지막 단락에서 나와요. 좀 이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글을 다 읽었을 때 요 4가지를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다면 잘 읽었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준비됐으면 우리 신사고 독서교과서 120페이지를 펴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먼저 늘 말씀드리는데요. 단락번호를 꼭 붙여보세요. 1단락이에요.
선생님처럼 단락번호 1 붙여보시고 그럼 단락번호를 쭉 붙이고 넘어오시면 아마도 몇 개예요? 총 7개의 단락이 있을 거고요. 잠시 이 글을 읽지 않았다면 혹시라도 경험해본 학생들은 이미 강의가 끝났으니까 아마 강의가 끝났겠죠? 거의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끝났을 거라면 이 글을 다 읽었을 거니까 다시 한번 복습 강의로 볼 텐데 그 외에 다른 학생들 혹시라도 글을 읽지 않았다면 잠시 스탑 해두시고 가서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읽었죠?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영상 속에서 뭐 짧게 했지만 여러분 멈춰놓으면 되는 거였으니까 자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총 7단락이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좀 약간 철학이라서 좀 어려워 보이는데 최대한 쉽고 재밌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큰 몸이라는 게 제목이에요. 그럼 여러분 큰 몸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얘기는 요 안에 작은 몸도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큰 몸이 선한 뜻을 이끈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좋은 거죠. 그럼 작은 몸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걔는 선한 뜻을 이끄는 건 아닐 거니까 안 좋은 게 아닐까 정도는 짐작해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가볼게요. 한 개인은 끊임없이 외부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럼 우리가 이 문장 속에서 키워드만 잡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 개인은 외부와 영향을 주고받는 이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혼자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죠? 좀 더 읽어보고 설명하죠. 외부의 힘은 한 개인의 힘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란 얘기예요. 현실 권력의 힘, 주변의 상황. 요게 바로 여러분 외부의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권력의 힘이나 주변의 상황 같은 외부의 힘 등이 언제나 각 개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이러한 상황들이 자꾸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원격 수업 듣잖아요. 원해서 들어요? 2020년은 왠지 원격 수업이 땡겨. 그래서 들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돈이 없는데 집에 돈이 없어서 먹을 사 먹을 수 없어. 그런데 나는 원래 검소한 사람이니까 뭐 먹을 거 딸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가난함이라는 나의 주변 여건이 못 사 먹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주변의 상황 혹은 현실 권력의 힘 같은 것들이 나를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게 만들지 않고 나한테 영향을 줘서 내가 그거에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슬픈 얘기긴 한데요. 어쨌든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나가 나와요. 그럼 이제 여러분 앞에 있는 것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이 뒤에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형광펜이 있으시면 여기를 칠하면 돼요. 쭉 칠하면 돼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문장인 거니까. 이해했죠? 1단락의 주제 문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러면 앞에 말과 분명히 반대말이 나올 거니까 이 글은 대조라고 하는 문장 전개, 글 전개 방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맹자라는 어떤 철학가가 나오네요. 어떤 사람들은 외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꾸 외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맹자가 보기에 안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외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데 외부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뭔 얘기냐면 흔들림 없이, 이게 새롭게 나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흔들어.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그냥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동심이라고 한다. 이것이 부동심이라고 하는 거니까 일종의 정의가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예컨대가 써 있으니까 예시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한다라는 건 정의라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결정해 볼게요. 다시 한번 정의해 볼게요. 외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건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리하면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부동심을 지닌 사람. 부동심을 지닌 사람이야말로 외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럼 제일 핵심어가 뭐냐면 부동심이라는 단어겠죠. 그걸 누가 얘기했는데요? 맹자가요. 그러니까 1단락의 소주제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맹자가 말한 부동심의 의미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단순한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의 힘에 의해
막 좌지우지 되고, 막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자기만의 길을 가더라. 어떤 사람이? 부동심이 있는 사람이. 부동심.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달락 가보죠. 맹자는 그래서 그 부동심을 중시했대요. 중시하니까 얘기했겠죠. 그죠?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왜냐하면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 뒤에 있는 게 이 이유잖아요? 이 이유 때문에 이걸 했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원인과 결과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죄송해요. 다른 말로 인과관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보면 대조, 예시, 그 다음에 정의, 인과관계까지 다양한 전개 방식을 볼 수 있는데, 왜 부동심 중시했냐면, 인간의 선한 본성을 현실화하는 이 일을 주관하는 마음이란 존재가 사람들의 말이나 감각적 욕구, 육체적 충동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에 흔들려서 선한 본성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동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선한 본성을 제대로 발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 부동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의만 한번 해보죠. 굉장히 길게 써있긴 하지만 핵심 포인트 말만 잡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 마음이. 얘가 중요하죠. 동그라미. 마음이라는 존재가 여러 가지 요소에 흔들려서 선한 본성이 발현하지 못해. 그래서 부동심이 필요해. 이런 얘기죠. 그럼 마음이 뭔데요? 그걸 설명하는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선한 본성을 현실화하는 걸 주관하는 게 바로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럼 마음의 역할이 뭐예요? 마음은 인간의 선한 본성이라는 게 이 마음 속에 이 안에 있나 봐요. 요 안에 있는 선한 본성을 밖으로 현실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인데 그럼 마음은 뭘 해야 돼? 선한 본성을 현실화시켜야 돼. 그게 여기 있는 말이죠. 선한 본성을 발현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거 하려고 했더니 주변의 요소가 다 흔드는 거예요. 그 요소가 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말, 욕구, 충동 이런 것들이요. 그럼 번호를 좀 붙여보죠. 왜냐하면 날 흔든다 그랬으니까. 이 말이 날 흔드는 거고 이 욕구가 날 흔드는 거고 충동 같은 게 잘 흔들어요. 그래서 내가 흔들어서 마음이 선한 본성을 발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부동심이라는 게 필요하대. 그러면 부동심이 결국 얘네 때문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세 가지를 해결해야 부동심이 잘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동심을 수련할 때는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해요. 잘 보고 따라오세요. 굉장히 논리적인 글이에요. 맹자는 부동심의 수련을 위해 말을 잘 이해하는 것을 먼저 제안을 했대요. 왜? 말 때문에 흔들린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말을 잘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예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1번 해결하는 방법인 거죠. 수련법 1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심 수련법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왜 하는 거야? 말이 날 흔드니까. 이 흔드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여기 나오는 지연.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여러분 아마 이 지연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말을 잘 이해하는 건 너무 쉬운 말이니까 말을 잘 이해하는 게 뭔데? 지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아침에 친구를 만났는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여러분 딱 보자마자 너 살쪘다 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기분이 되게 좋아요? 기분이 팍 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라는 건 내가 그 말에 좌우된다는 얘기잖아요. 이해했어요? 단 두 번째, 욕구와 충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건데 봐요. 이런 말을 내가 말 때문에 흔들릴 수 있으니까 말을 잘 이해하면 말 때문에 안 흔들릴 수 있잖아요. 또 하나의 방법은 기를 바르게 키우고 수련하는 걸 양기라고 하는데 그럼 기가 뭔데? 잠깐만 뒤로 넘어갔다 올게요. 여러분 잘 봐요. 자, 기는 감각적 욕구나 육체적 충동을 기라고 한대요. 욕구와 충동이 기죠. 근데 앞에서 욕구 충동. 욕구 충동.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욕구와 충동이라는 걸 우리는 기라고 하는데 이걸 바르게 키우고 수련하는 것. 즉 여기 있는 2번과 3번. 즉 2번과 3번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는 이 양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련법 2번을 이용하게 되면 이게 양기라는 건데 얘를 통해 2번과 3번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를 흔드는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되는 거네요. 이해하셨죠? 단순한 거예요. 위에서 말과 욕구와 충동이 나를 흔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언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고 욕구와 충동이 나를 흔드니까 이걸 흔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양기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 잘 못할 것 같아서 이 말이란 마음이 드러난 결과이다. 그죠? 다음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을 잘 이해하면
미혹되지 않고 부동심에 도달할 수 있을 거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가 어떤 마음에서 그 얘기인지 알겠어. 네 말 들어보니까 네 마음 이해하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마음이 드러나는 결과, 그리고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그 다음, 인간의 행동은 마음의 뜻, 즉 지향하는 바가 아닌 감각적 욕구나 육체적 충동의 기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행동은 마음에서 영향을 받아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때로는 이러한 육체적 충동이나 기 때문에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욕구나 충동이니까 가장 단순한 욕구는 뭐 배고픈 거, 그죠? 배가 고파. 그래서 먹었어. 그거는 배가 고파서 먹었으니까 욕구에 내가 굴복을 한 거죠, 그죠? 수업을 듣다가 졸려 미칠 것 같아. 이러면서 졸려서 잤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 욕구, 수면욕이란 걸 진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라고 표현하는 거고, 거기에 대부분들은 이제 끌려서 행동을 하게 되니까 그러한 행동을 바르게 하려면 이 기를 잘 수련해야 된다. 그럼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잘 지킬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 단락의 주제가 이거겠죠. 맹자가 제시한 부동심 수련 방법 1, 2. 1은 지언, 두 번째는 양기가 될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 부동심 얘기를 했어요. 1단락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 흔들리던데 근데 안 흔들리는 사람이 있던데 라고 맹자가 얘기했어. 어떤 사람인데? 부동심 지닌 사람들. 부동심이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야? 부동심은 중요해. 왠지 알아? 부동심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올바로 된 선한 본성이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이 마음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외부의 요소에 흔들려 말이나 욕구나 충동 같은 것들에, 그래서 선한 본성의 발현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거를 잘 하려면 이 부동심이 필요해. 그래? 그럼 부동심을 수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말을 잡아보려면 지연이라는 걸 이용해야 돼. 욕구나 충동 어떻게 해야 돼? 양기라는 걸 통해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됐죠? 자, 세 번째요. 맹자가 부동심을 강조한 것은 왜 했냐면 이 마음이라는 게 몸 전체를 이끄니까. 그럼 마음을 제대로 못 다스리면 몸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의 중요성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동심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중요성을 표현한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몸 전체를 이끄는 역할을 하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부동심이 중요한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 밑에 봐요.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몸의 다른 부분을 이끌지? 그게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물음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일단 물어봤죠. 물을 문자. 뒤에 답하겠죠? 그럼 문답 형식.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묻고 답하는 형식이라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5개 얘기했어요, 벌써요. 인과 대조, 예시, 그 다음에 정의, 문답까지, 그치? 자,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마음과 감각기관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었던 건데 마음은, 이거 봐요. 마음과 감각기관의 관계를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연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되게 순서에 따른 건데 마음은 큰 사람과 연결되는 거고 감각기관은 작은 사람과 연결되는 거예요. 뭔지 잘 모르겠죠? 좀 이따 넘어가서 설명해 줄게요. 갑시다. 대인과 소인이라고 한대요. 큰 사람은 대인이겠고 작은 사람은 소인이겠죠? 이 관계에 출발하는데 맹자는 대인과 소인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부터 나는 대인으로 태어났고 너는 소인으로 태어났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수양 과정에 따른 결과래요. 그럼 수양을 통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네요. 잘 봐요. 사람의 큼과 작음을 애초에 사람 안에 있고 어느 쪽을 기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인가 결정된대요. 그러니까 큼을 기르면 큰 사람, 작음을 기르면 작은 사람 되는 거겠죠? 근데 맨 끝으로 잠깐 볼게요. 큰 몸과 작은 몸은 각각 마음과 감각기관에 대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요. 선생님이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간다 생각해봐요. 이게 사람이에요. 맞죠? 사람이에요. 사람의 어떤 그 한 덩어리 생각해 본다면 이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그리고 이 안에 감각기관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마음은 뭐라 했냐면 마음은 큰 몸에 대응한다. 그럼 얘 마음을 우리는 큰 몸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감각기관은 작은 몸이라고 하는 건가 봐요. 이렇게 해서 작은 몸에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큰 몸을 따르면 큰 사람 된대. 큰 몸을 따르면 큰 사람 되는 거구나. 그 다음 작은 몸 따르면 여기서 있죠? 작은 사람 되는 거구나.
그래서 큰 사람을 우리는 대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이거를 소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음과 감각기관,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마음을 잘 갈고 닦으면 우리는 대인이 되는 거고요. 감각기관을 갈고 닦으면 소인이 되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 이 마음이란 것들은 뭔가를 그러니까 선한 본성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거고, 감각기관은 기본적으로 어떤 욕구 같은 거, 눈에 보이는 것,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겠죠? 여러분이 너무 수업다 너무 졸려요. 자요. 졸음에 굴복을 한 거죠. 그럼 졸음이라는 그 욕구에 굴복을 하면 우리는 대인이에요, 소인이에요? 소인이에요. 이 수업 들으면서 여러분 졸고 있으면 여러분 소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니야. 이 수업을 하신 선생님이 어떤 예를 다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생각을 참아내요. 여러분 대인이 될 수 있는 거죠. 화이팅. 여러분 소인배가 되지 마시고 대인이 되도록 하죠. 자, 3단락의 주제입니다. 몸 전체를 이끄는 마음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마음과 감각기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수면력에 대한 것도 선생님이 뒤에 부분 살짝 끌어와서 얘기한 거니까 뒤에 부분 이해하시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지금 현재 1단락과 2단락은 부동심 얘기했는데 3단락에 와서 갑자기 마음 얘기로 전환이 됐어요. 그럼 마음과 부동심 왜 갑자기 그 단어가 바뀌었지? 그럼 마음과 부동심이 뭔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제목이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큰 몸이잖아요. 근데 큰 몸은 마음이라면서요. 그럼 이제부터 글을 읽을 때 큰 몸과 마음은 동일시해서 읽어야 돼요. 제목도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마음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4단락까지요. 가기 전에 정리 하나 하고 넘어가죠. 첫 번째,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면 부동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부동심 수령 방법 뭐였죠? 지연과 양기라고 했죠. 말을 단련하는 것, 욕구와 충동 단련하는 것 설명했으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4단락 갈게요. 맹자에 따르면 마음과 감각기관의 활동 방식은 정반대이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아마 이 활동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죠? 먼저 귀나 눈과 같은 작은 몸은 여러분 봐요. 마음과 감각기관 얘기하다 갑자기 작은 몸 얘기를 해요. 감각기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감각기관, 작은 몸. 얘가 얘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작은 몸이라고 써있지만 얘는 감각기관이라고 말을 바꿔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감각기관의 활동 방식은 정반대인데 그 중에 그 감각기관이라는 거는 1번 수동적이다. 외부의 자극이 주어지면 그대로 끌려간다. 수동적이다. 즉 감각적 욕망의 충족 여부. 이게 뭔 얘기냐면 감각적 욕망이니까 예를 들면 막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밤에 집에 이제 배고파서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언니나 오빠가 아니면 형이 아니면 엄마 아빠가 라면을 끓여 먹고 있다. 밥을 먹고 왔지만 냄새가 자극이 돼. 너 먹고 싶어. 그래서 가서 한 입만 그래서 얻어 먹었다. 이건 여러분 의지로 먹은 거예요? 나는 배가 고프지 않지만 나의 의지로 먹겠어. 뭐 이런 건가요? 아니죠. 내가 먹으러 간 건 뭐예요? 먹고자 하는 어떤 그 식욕이 땡겨서, 그죠? 감각적 욕구가 나를 자극해서 내가 그 욕구에 굴복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수업 들으면서 저 조인 선생님의 수업은 내가 졸아버려야겠어 하고 조인 선생님 어디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선생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졸면 안 되는데 하고서 수면 욕구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이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행위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란 얘기죠. 그럼 1번과 2번과 3번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단어는 수동적이 있다는 거죠. 잘 기억해둬야 돼요. 외부 대상을 얻는 일은 법적 제약이나 사회적 규범과 같은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돼.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거란 얘기고요. 개인의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말은 수동적이란 말이 포인트인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다른가 봐요. 반대로 움직인다. 이 마음은 뭐냐면 큰 몸이겠죠? 이해하셨죠? 마음은 외부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외부에 의해 추동되는 것은 아마도 감각기관이겠죠. 작은 몸이요. 자, 마음의 특징은요. 인간의 본성의 근거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마음의 활동은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중요한 건 의지에 따라 결과 얻을 수 있다. 말을 바꿔오면 우리 책에는 써있지 않지만 앞에 수동적과 반대로 능동적이다라는 말을 쓸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참고로 이때 이 본성은 선한 본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즉, 뭔 얘기냐면 마음은 자기의 의지로 뭔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얘기했던 감각기관, 감각적 욕망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자극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차이점이 마음과 감각기관의 활동 방식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은 큰 몸, 감각기관은 작은 몸.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큰 몸과 작은 몸의 차이점이라 쓸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그럼 이제 5단락 가볼게요. 맹자는 큰 몸이 먼저 서게 되면 작은 몸이 큰 몸을 해치지 못한대요. 즉, 뭔 얘기냐면 큰 몸도 나름대로 활동을 할 것이고 작은 몸도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즉 큰 몸을 잘 키우게 되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고 작은 몸을 잘 키우게 되면 이런 사람이 돼버릴 텐데 소인배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작은 몸은 큰 몸이 서 있는 상황이라면 지가 마음대로 큰 몸을 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큰 몸이 서 있게 되면 학교라서 종이 씨는 이런 버라이어티함이 있어요. 자, 작은 몸이 해치지 못한대요. 뭔 얘기냐면 맹자는 감각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일이 때로는, 봐요. 감각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건 작은 몸을 위한 일일 거예요. 감각기관 얘기니까. 단지 작은 몸을 위한 일에 그치지 않는다. 그럼 생각해봐요. 감각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건 결국은 작은 일을 위해 하는 거예요. 작은 몸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아? 그러니까 보다가 작은 몸을 위하는 일에 그치지 않았어. 그럼 더 가면 뭐가 있을까? 아마도 큰 몸을 위한 일이 있겠죠. 그래서 봐요. 먹고 마시는 일과 같은 감각적인 욕구. 그러면 먹고 마시는 일은 감각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아마 먹고 마시는 일은 작은 몸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배고파서 밥을 먹으면 그거는 작은 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좀 정확한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점심시간에 막 식욕이 땡겨 그래서 밥을 먹었어. 여러분 소인이 되는 거죠. 작은 몸을 위한 일이 되는 거니까요. 졸려! 작은 몸을 위한 소인이 되는 거죠. 넘어가요. 관련된 작은 몸을 기른 일이다. 그러나 자, 잘 써야 돼요. 큰 몸이 먼저 서 있는 상황, 이걸 우리가 전제 조건이라 본다면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라 큰 몸이 바로 서 있는 상황에서 하는 작은 몸을 위한 행동. 뭔 얘기냐면 이게 뭔 얘기인지 애들 잘 모르니까 이해하도록 같은 말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선한 본성에서 유래한 도덕적인 마음을, 중요한 표현 여기인 것 같아요. 도덕적인 마음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 그게 바로 뭐냐면 큰 몸이 서 있는, 얘가 바로 큰 몸이 서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럴 때 하는 행동은 작은 몸만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작은 몸을 위해서 했던 작은 일을 위한 작은 행동이었거든? 그런데 작은 몸만 위한 게 아니래. 뭔 얘긴데? 이 작은 몸만을 위한 행동인 줄 알았던 이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거는 분명히 작은 몸을 위한 행동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먹고 마시는 게 의롭고 예에 맞게 하려고. 그럼 의롭고 예에 맞게 한다는 얘기는 큰 몸과 관련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큰 몸과 관련된 행동은 얘하고 똑같은 말인 거죠.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 일은 작은 몸뿐 아니라 큰 몸을 위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배고파서 먹는 것. 그거는 작은 몸을 위한 행동이에요. 졸려 자는 것, 작은 몸을 위한 것들. 목말라서 물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건 다 작은 몸을 위한 행동이니까. 그런데 나 혼자만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나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예를 갖춰서 그들을 위한 의로운 마음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대화를 나눠주는 것. 그럴 때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일이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작은 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뒤에 봐요. 작은 몸의 활동이 큰 몸의 활동에 종속된다. 이런 활동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요양원이나 고아원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함께 먹는 밥은 바로 큰 몸을 위한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정의하면 이런 거죠. 감각적 욕구 충족이 큰 몸을 위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 감각적 욕구는 결국은 작은 몸을 위하는 행동이잖아. 위하는 행동인데 이게 작은 몸 위하는 것에서 끝
것뿐만이 아니라 큰 몸 위하는 것까지 나아간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되게 좋은 걸로 이어지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거 정리해본다면 이렇게 돼요. 큰 몸과 마음이라는 게 뭐를 위하냐라고 본다면 핵심 포인트는 아까 여기 있었죠? 정리해보죠. 인간 본성에 근거한 게 큰 몸 위한 것들. 이 본성은 선한 본성이겠죠?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과 얻는 거니까 능동적인 것들. 우리가 큰 몸의 특징. 하지만 작은 몸의 특징은 수동적, 외부 자극에 끌려가는 거니까. 그리고 감각적 욕망, 아까 먹고 마시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충족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생님 저 배고파서 먹는 건데요? 그럼 배고파서 먹는다는 거는 배고픔이라는 식욕이 날 자극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내 의지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배고픔과 관계없이 밥을 먹지 않아요. 배고플 때 먹죠. 졸린 거 관계없이 나는 굳이 뭐 딱히 졸린 건 아닌데 잘 거야! 이런 사람이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졸리니까 자는 거니까. 그래서 행위자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게 작은 몸을 위한 거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자, 6 따라갑시다. 작은 몸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외부에 의해 끌려갈 수 있으며 큰 몸, 즉 마음에 끌려갈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작은 몸이 수동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종치네요. 시작하죠. 자, 작은 몸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외부에 의해 끌려갈 수도 있고 큰 몸, 즉 마음에 의해 끌려갈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동적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건데 얘한테 끌려가는 것과 얘한테 끌려가는 것이 좀 다른가 봐요. 봐요.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타고난 착한 마음은 선한 본성이잖아요. 그럼 얘는 큰 몸과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를 저버리지 않고 집중해서 작은 몸이 따라오게 되면 결국 큰 몸을 위한 행동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작은 몸을 위한 행동이 큰 몸을 따라가는 모습이라 볼 수 있어요. 즉 어떤 동기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의 모습은 결국 여기 있는 요 2번과 연결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근데 이와 반대의 경우로 누구나 먹고 마셔 살 수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먹고 마셔 살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로 타인을 비난을 샀대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한 어린아이가 물을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목이 말라요. 그래서 어떡하지? 막 갈증, 막 목마름, 먹고 마시는 일. 근데 물을 마시고 싶어. 얘야, 나 한 입만 주면 안 되니? 그랬더니 제가 나한테 얘기해요. 아저씨가 사 먹어요! 이렇게 얘기했다 쳐봐요. 너무 얄밉지만. 자, 그러면 이때 안 먹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 걸 뺏는 건 얘에 어긋난 거니까. 아니, 남의 것을 뺏는 것 자체가 얘에 어긋난 거죠. 그런데 이씨! 팍! 때리고 내놔! 그래서 마셔서 갈증을 해결했어요. 자, 그럼 잘했어요? 애 뺏어먹은 거, 애 걸 뺏어먹기 잘한 건가요? 자, 이때 먹고 마시는 일은 분명히 타인의 비난을 살 만한 일이에요. 어떻게 애 걸 뺏어먹을 수 있어? 비난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단순하게 그 먹고 마셔서 비난을 사는 일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귀중한 인의를 저버렸다. 즉, 귀중한 인의는 즉 큰 몸을 위해서 하는 일을 저버린 거죠. 얘에 어긋난 일이잖아요. 이걸 저버리고 먹고 마시는 일과 같은 외부 대상 추구하는 일에 몰두, 즉 감각기관이 시키는 그 욕구에 몰입을 해버린 거죠. 마음이 흔들려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 이 뒤에 부분은 아마 여기 지금 외부에 끌려간 거니까 이 뒤에 부분은 1번에 해당하는 얘기 같거든요. 결국은 위에서 말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한 건데 1번이든 2번이든 중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2번은 큰 몸에 따라 잘 간 거고요. 1번의 포인트는 외부 대상에 끌려갔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큰 몸이 이끄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외부에 끌려간 거예요. 결국은 2번은 큰 몸에 잘 이끌려간 것, 1번은 큰 몸에 이끌리지 못하고 큰 몸을 저버린 것. 핵심 포인트는 큰 몸에 있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물론 주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큰 몸을 따른 얘와 외부에 끌려간 얘를 비교하고 있다고 쓸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여러분? 됐죠? 이제 마지막 7단을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중심은 마음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가죠? 작은 몸인 감각기관이 외부 대상에 끌려가 무절제하게 욕망에 탐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무절제하게 욕망에 탐닉. 방금 전에 그런 사례 아닐까요? 아이의 것을 뺏어 먹으면 안 되는데 무절제하게 내가 쟤를 때리고 그걸 강탈해서 마셨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책임이 마음에 있는데 개인이 저지른 악, 이걸 악이라고 표현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절제하게 욕망에 탐닉하는 걸 우리는 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악이라는 게 뭐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한 행동, 잘못된 행동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잘못된 행동의 기원과 책임이 누구한테 있대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감각기관, 그 감각적 욕망에 져버린 이유는 감각기관이라는 게 날 자극해서 감각기관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걸 잘 잡아줘야 될, 중심을 지켜줘야 될 이 마음이 제대로 역할을 안 했다라는 거죠. 밑에 봐요. 악은 감각기관의 활동으로,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감각기관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각기관은 참으로 편하겠네요. 그죠? 감각기관이 잘못해서 뭔가 욕망에 진 상태에서 나쁜 행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감각기관 넌 죄가 없어. 원래 너를 잘 통제해야 할 게 마음인데 저 마음이란 놈이 역할을 못한 거네. 아니 감각기관은 죄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잘하면 마음이 잘해서 그런 거고 잘 못하면 마음이 잘 못해서 그런 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우리 몸에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넘어가요. 마음이 무엇인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슬픈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이런 얘기예요. 마음이 오케이? 이 마음이라는 존재가 중심을 잘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마음이 외부 요소에 흔들려서 그 다음에 선한 본성을 발현하지 못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마음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마음이 외부 요소에 흔들렸어. 그래서 선한 본성을 발현하지 못했어.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근데 우리 아까 앞에서 외부 요소에 흔들리는 거 얘기할 때 뭐 얘기했냐면 부동심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 마음과 부동심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부 요소에 흔들리지 않도록 선한 본성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야 악한 행동 하지 않거든. 그렇게 해주는 게 뭔데? 부동심. 이해했죠? 넘어가요. 마음이 무엇을 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이 악이라는 거를 악을 저지른 진짜 이유라고 설명하는 거죠. 감각기관은 죄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러한 마음이 제 역할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마음이 제 역할을 하게 되면 오감과 같은, 오감은 우리가 감각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오감과 같은 몸의 다른 부분들을 이끌어서 바로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들어줘. 이게 역할하면 이렇게 돼서 책임감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마음의 활동에 감각기관 활동이 따라간다. 아까 우리가 뭐라 했냐면 얘는 수동적이기 때문에 큰 몸을 따라가게 돼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마음의 큰 뜻을 붙잡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아까 수양은 아까 그 부동심 수렴 얘기했잖아요. 연결한다면 결국 이런 얘기예요. 개인이 저지르는 모든 악의 근원과 그 책임 소재는 마음에 있으므로 그 마음을 잘 붙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잘 붙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1단원과 2단원에서 얘기했던 그 부동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동심을 수련하기 위한 방법이 지연과 양기라는 게 있는 거고요. 전체적인 맥락 이제 이해 갔나요? 이해했어요? 그럼 7단원까지 보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단어가 뭐인 거죠? 누가 뭐래도 heart. 뭐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큰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큰 몸, 마음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이 한번 쭉 정리를 해볼 거거든요.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갑시다. 자, 1단락부터 살짝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제일 처음 시작 부분, 뭐로 시작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외부에 좀 흔들리더라. 그런데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외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간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이 곧 부동심이 있는 사람이더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더불어서 이러한 부동심을 잘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 수련법을 얘기했죠. 그게 2단락이었어요. 지연이라는 것과 양기. 왜? 외부의 그 힘이라고 하는 나를 흔드는 그 외부 요소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말, 충동, 본능이라고 하는 거, 욕구라는 것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걸 통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봤던 부분이었고요. 다음 세 번째 부분에 가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수련한 건 마음을 수련하는 거였거든요. 그 마음과 감각기관의 관계를 설명했던 게 이 세 번째 파트였어요. 그래서 몸 전체를 이끄는 마음,
그 마음이란 존재를 감각기관과 더불어서 마음을 잘 따르면 큰 몸을 따르는 거고 그러면 큰 사람이 된다. 대인. 감각기관을 따르면 작은 몸을 따르는 거고 작은 사람, 소인 된다. 그게 여기 있던 거죠. 이해했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네 번째에서는 이 작은 몸의 특징, 수동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외부자에 끌려가게 되고 행위자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왔으니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큰 몸은 자기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능동적이란 말을 썼다라는 게 포인트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런데 이런 작은 몸이 감각기관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넘어가는 거는 작은 몸을 만드는 행위인 줄 알았더니 그 와중에 단순하게 작은 몸을 위한 행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큰 몸을 위한 경우도 있더라. 그게 뭐였냐면 큰 몸이 서 있는 상태에서란 전제 조건이 있다면 작은 몸이 큰 몸을 위하는 것들도 가능하더라. 결국은 작은 몸을 위해서 하는 먹고 마시는 일이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일이 큰 몸을 위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 가서 뭔 얘기했냐면 이 작은 몸이 큰 몸을 따를 수도 있고 외부에 끌려갈 수도 있는데 그 외부에 끌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큰 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끌려간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결국 이 얘기를 토대로 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작은 몸이 무절제하게 욕망을 탐닉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다? 마음이라는 놈이 큰 몸의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중요하다.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 일단 오늘 얘기했던 부동심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 본문을 이것만은 꼭꼭꼭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리해볼까요? 자, 관련된 설명문이고요. 제재는 마음에 대한 맹자의 견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 주제, 큰 몸으로서 작은 몸을 이끄는 마음의 역할과 잘 끊어야 돼요. 큰 몸으로서 작은 몸을 이끄는 요 마음이라는 놈, 얘가 큰 몸인 거죠. 의 역할과 중요성을 표현하는 거였고 1번, 특징은 구조가 아니라 여러분 특징이라고 봐야 돼요. 구조가 좀 이상하네요. 특징은 대조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맹자의 사상 설명할 때. 다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던 거 있었죠? 묻고 답하는 형식이 있었죠? 인과관계하고 정의도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설명 다 했던 거니까 쫙 정리만 해놓고 넘어가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또한 해드릴 수 있는 게 바로 페이지 123페이지에 있는 학습활동 부분 정리해야겠죠? 정리 한번 해봅시다. 다음 활동을 통해서 맹자가 말한 부동심을 이해해보자. 맹자가 말한 부동심의 의미 무엇이었을까? 간단했죠, 아까? 외부의 힘이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의 길을 열심히 가는 것. 그래서 두 개를 종합하면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이 부동심이다. 이걸 왜 중시했었죠, 여러분? 중시한 건 이 마음이 여러 가지 요소에 흔들려서 선한 본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부동심이 필요하다. 그럼 이 마음의 역할이 아까 뭐였었죠? 마음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마음의 역할은 선한 본성이 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마음이었고 이 여러 가지 요소가 뭐였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말이라는 거나 충동이라고 하는 거나 욕망 따위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잘 조절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부동심 수련 방법, 그거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방법이 뭐였냐? 첫 번째, 지연이라는 게 있었죠. 말을 잘 이해되는 것들. 방금 말, 충동, 욕망 이해했으니까. 그럼 말을 왜 잘 이해되는지 아세요? 말은 마음이 드러난 결과가 말이고요.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부동심에 도달이 가능하거든요. 두 번째, 기를 바르게 키우고 수련하자는 거예요. 왜? 기라는 게 욕망과 충동을 얘기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행동이 기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 나는 마음에 의해서만 일어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에 의해서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큰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큰 몸과 작은 몸 각각 무엇에 대응하는 거죠? 너무 간단하죠? 큰 몸은 마음에 대응하는 것. 작은 몸은 감각기관에 대응한다는 게 중요한 표현. 다음 2번이요. 큰 몸의 차이점, 작은 몸과의 차이점. 큰 몸은 뭐였냐면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능동적이다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에 키워드는 수동적이었죠. 이렇게 외부자기에 끌려가는 것, 감각적 욕망 충족의 여부를 행위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즉 물욕이 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수면요. 잠이 든다, 졸리다, 자는 거죠. 먹고 싶다, 먹는 거예요.
그건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정리됐죠? 다음 세 번째요. 1과 2의 활동을 참고해서 맹자의 말에 제시된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각각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네요. 간단하게 얘기하죠. 큰 사람은 하늘이 부여한 인간 본성에 근거를 둔 사람이며 마음의 뜻, 지향에 따라 옳은 일을 해가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 얘기하는 거고, 작은 사람은 뭐예요? 마음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기관이 외부 대상에 의해 끌려가는 수동적인 사람, 감각적 욕망의 충족만 추구하는 사람, 소인. 그러니까 여러분 졸지 마세요. 알았죠? 여러분 졸면 소인이 돼요. 다음이요. 페이지 어디로 넘어가냐면 126페이지인 것 125페이지인 것 같아요. 요게 지금 순자의 입장인데요. 순자의 입장은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순자의 특징이 우리 성악설 주장했다 얘기하거든요. 성악설. 스승이 있어야 예의를 갖출 수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무딘 칼 있잖아요. 요 무딘 칼은 숫돌에 갈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답이 미리 써있네요, 여러분. 무딘 칼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의 악한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갈고 닦아야지만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무딘 칼은 사람의 악한 본성 얘기하는 거고, 숫돌에 가는 건 스승의 가마를 통해서, 이러한 스승의 가마를 통해서 교정하고 훈련하는 과정들을 숫돌에 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자, 다음이요. 읽기를 통해 순자가 생각하는 군자와 소인은 어떤 사람이냐? 순자가 생각하는 군자는 스승의 가마받아 상무 쌓고 예의 충성하는, 여기 요대로 써있는 거, 이대로 그대로 쓴 거고요. 소인은 제 성정대로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소인. 그대로 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쭉 갖다 쓴 거니까 갖다 쓰시면 돼요. 다음 세 번째인데, 순자와 맹자가 서로 본성인데 어떻게 다르지? 쉬운 일 아닌가? 맹자는 성, 선, 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본성이라 얘기했던 거고, 순자는 성, 악, 설. 악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요런 차이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죠? 끝! 여기까지. 오늘 정리 다 끝났고요. 사실 오늘 핵심은, 마지막에 맹자도 얘기하긴 했지만, 핵심 포인트는, 순자도 얘기하긴 했지만, 핵심은 맹자에 있어요. 그래서 맹자의 성선설을 주장하는 건데, 그러한 선한 본성들이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외부의 요소, 외부의 힘에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 즉 말이나 충동이나 욕구 같은 거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부동심이라는 거다. 그래서 부동심을 잘 지켜서 큰 몸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면 여러분은 대인이 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입문 파트에 그린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세선과 이채파라는 글을 통해서 예술 분야의 글을 함께 보게 될 건데요. 좀 길어요. 하지만 정리는 깔끔하게 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그 강의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죠.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기말고사도 다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